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통위를 하루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액 대출을 받고도 채 몇천 원이 안 되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될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오는 11월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양현주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어선 분당의 아파트촌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촉구하는 문구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민 동의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배점이 100점 만점 중 60점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됐던 동의서는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규격에 맞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 대수, 자족 기능 확보 여부,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등도 평가에 포함됐습니다. 신도시별로 배정된 물량 안에서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겁니다. 신도시별 기준 물량은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과 중동 3보는 각각 4천 가구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안에서 한두 곳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대로라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 9천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발표했던 5에서 10% 수준을 넘어서는 물량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이주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개발 제한 구역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선도지구는 올해 11월 선정되고 오는 2027년 첫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움직임을 두고 이 고물가 속에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쿠팡의 생수를 검색해봤습니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 제품인 탐사수의 가격이 일반 제조사 제품에 비해 최대 50%가량 저렴합니다. 쿠팡은 생활용품, 식료품 등 19개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PB 제품은 고물가 상황에 오히려 판매가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이 PB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임직원 동원과 알고리즘 조작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PB 제품을 무조건 상단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실적, 고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관심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어떤 수위로 결정될지 여부입니다. 업계에선 현재 조사 방향이라면 상품 진열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를 검색해도 신제품보다 더 많이 팔린 스마트폰 케이스나 액세서리류가 먼저 노출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칫 공정위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재하는 모양새로 흘러가 제2의 직구 사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앞서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저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차이나 커머스도 소비자하고 뭐 하다가 소비자의 어떤 집단 지성이 뭐 발동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의 PB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응받고 있는 PB에 대한 규제가 중소제조업 생태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쿠팡의 PB 협력사 10곳 중 9곳은 중소제조사로 2019년과 비교해 그 수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만 박스권에 갇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잇따라 이 지수가 3,000을 넘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을 끌어갈 뚜렷한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국내 증시까지 훈풍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의 투자자들은 매수보다 관망을 택하며 증시 대기 자금이 35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특히 종합자산관리 계좌 잔액이 지난 1월 74조 원에서 85조 원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머니마켓펀드 설정액도 2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MA는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때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됩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경우 밸류업과 반도체를 이을 주도주가 부족해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연초 대비 글로벌 증시가 10% 가까이 오른 사이 국내 증시만 3% 상승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2배 가까이 올랐고 TSMC와 도쿄 일렉트론도 50% 가까이 상승했지만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점도 증시 자금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년 유예된 금투세가 내년에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개인은 이달 들어 3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증시 향방에 대해 증권가에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3,110선까지 코스피 상단을 열어둔 곳과 달리 일부 증권가에선 당분간 글로벌 소외 현상이 더 지속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AI 사이클에 있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수혜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나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리스크에 여전히 좀 노출돼 있다.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되는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와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우리 증시의 활력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SK하이닉스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 삼성전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좀 엄청난 실적이 좀 기대는 되고 있는데 먼저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전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6시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5.65달러로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은 전보다 243% 급증한 24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건 모두가 사실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실적 발표 후 이어질 컨퍼런스 콜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가 AI용 GPU 수요에 대한 엔비디아의 자체 전망과 더불어 올 연말 출시 예정인 블랙웰 기반 차세대 AI 칩 B100과 GB200 등의 본격 출시 일정, 또 여기에 탑재될 고대역폭 메모리의 공급 계약과 관련한 질문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2차전이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이런 소문만 네, 무성했는데 네.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삼성의 HBM 공급에 물꼬를 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며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했죠.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HBM 등 미래 경쟁력에 힘을 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때 SK 하이닉스에 반격할 수 있는 승부처가 5세대 HBM인 HBM3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해 현재 12단 제품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 중으로 2분기 중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HBM 제조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삼성의 HBM3가 과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B100에 탑재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양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으나 삼성이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된다면 양사 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어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 합종 네. 연행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작은 이 흠집 하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야성에 도전하기엔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가 열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MS가 자체 개발한 칩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또 엔비디아의 독주를 깰 수 있는 발언들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엔비디아와의 깊은 파트너십을 거듭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It all starts, though, with this very deep partnership with NVIDIA. In fact, the latest H200s to Azure later this year, and we will be among the first cloud providers to offer NVIDIA's Blackwell GPUs B100s as well as GB200 configurations. 네, 아울러 올 연말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B100과 GB200에 대한 수요 또한 드러냈죠. MS뿐 아니라 자체 개발 칩을 만들고 있는 아마존 역시도 최근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약을 강조하면서 GB200을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100 칩 2개가 포함된 GB200의 가격이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가 슈퍼칩의 판매 대기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지배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빚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몇십만 원이라도 빌려서 버티고 있지만 이 채 몇천 원이 안 되는 돈을 갚는 것도 걱정입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한 김모 씨는 적은 돈이라도 빌리기로 했습니다. 생계 차원에서 50만 원 대출 받은 거예요. 카드값이 은퇴가 돼갖고 카드값 갚으려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갚을 계획인데 이것도 부담입니다. 한 달에 6천 얼마, 6,300 얼마라고 그러던데. 지난 3월 말 기준 소액 생계비 대출 수는 21만 건. 평균 대출액은 57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마저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대에서 연말에는 12%대로 크게 올랐고 지난 3월에는 15%대로 9개월 만에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빚을 갚지 못하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갚아야지. 수급도 정신 안 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매일매일이나 그것도 사비비나 인질관이나 이런 식으로 수급을 합니다. 금융당국 감독에도 일부 연 3,4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생겨나면서 갈 곳 없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고금리 기조와 고물가, 경기 불안까지 맞물리면서 생활고에 처한 취약 차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빚의 늪에 빠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쓰다 보니 이 빚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은행 문턱, 특히 매출이 적은 간이 사업자의 경우 은행 대출은 꿈만 같은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간이 사업자 그러다 보니까 1금융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2금융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 급한 대로 카드론을 이용한 김 씨. 금리는 무려 연 14%입니다. 실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의 카드론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카드사들의 전체 카드론 잔액은 무려 40조 원을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명 코로나 대출을 저리로 공급했지만 경기 불황과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이마저도 상환이 쉽지 않습니다. 올 1분기 5대 시중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4%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결국 어떻게 자생시킬 것인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자영업자보다는 다른 고용으로 자꾸 유도하게끔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연장해 주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고령층 및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고금리 지옥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추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위기에 빠진 테슬라가 전기 트레일러 트럭 이 세미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둔화를 넘어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트레일러 트럭 세미를 본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는 세계의 독립 전기 모터로 가동돼 일반 디젤 세미 트럭에 비해 3배 높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메인 모터는 상시 가동되며 나머지 2개의 모터는 가속이나 언덕을 오를 때 사용됩니다. 장거리용 세미는 10.4톤의 중량을 적재할 수 있고 1회 충전 시 8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They're on track to deliver these by early 2026. There's a new facility they're building attached to Giga Nevada. When that gets fully ramped up, they'll be potentially producing 50,000 units a year. 지난 2017년에 베일을 벗은 세미는 5년여간의 개발을 거쳐 2022년 12월 식음료 업체 펩시코에 첫 인도를 달성했지만 배터리 기술 문제로 인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펩시코와 함께 30여 대의 세미로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50대를 추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미 전용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알렸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세미가 테슬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시장 매출 감소로 인해 연초 이후 주가가 25% 급락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전 세계 10%가량 인력 감축 계획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투자정보업체 심플리 월스트리트는 테슬라가 매년 5만 대의 세미를 생산하게 된다면 연매출 12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정대로 테슬라가 2026년까지 세미를 대량 생산해 고객 인도에 성공할 경우 테슬라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유방암 검진 플랫폼 볼파라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루닛은 볼파라 인수를 완료, 지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인수 계약 체결 이후 약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인수 금액은 약 2,600억 원. 루닛은 약 1,66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포함해 보유 현금 약 900억 원 등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파라는 유방암 검진에 특화된 의료 AI 플랫폼 기업. 본사는 뉴질랜드에 있지만 매출의 90%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루닛이 볼파라를 인수한 이유는 암 정복을 위한 맞춤형 AI 개발 때문입니다. 볼파라가 보유한 의료 데이터는 1억 장 이상. 여기다 연간 2천만 장 이상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AI 특성상 데이터가 다양할수록 정확도는 커지는데 볼파라의 데이터와 루닛의 기술,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로 높은 정확도의 맞춤형 AI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1,000만, 1억 장 이런 수준의 데이터의 규모가 있어야 비로소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고객 풀을 많이 들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와의 그런 협업,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야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파라가 미국 내 2,000개 유방암 검진기관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부터 논의할 새로운 협업 제품을 볼파라 브랜드로 선보이겠다는 설명. 볼파라를 인수하게 됐을 때 저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루닛의 매출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같이 연결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이상이 넘는 수준에서 영업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매년 성장해 오는 2029년 27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